자, 조장 장관의 후임 인선 관련해서 저희가 하마평 좀 했습니다만은 야권에서는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은 더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해찬 대표하고 노영민 비서실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 뭐 이해찬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정당의 대표니까. 그리고 정당 당원들의 뜻에서 선출된 사람은 뭐 상대당에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을 늦게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화문에서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 사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청와대 오판입니다. 물론 뒤늦게 이제 뭐 해결 수순에 들어갔지만요. 그래서 그 오판을 하게 대한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 내용, 그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 대통령이 요즘 좀 어떨 때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뭐 경제 이야기하면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 경제가 다 좋은 것처럼. 전 그건요.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보고서를 유리한 통계를 가지고 유리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보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먼저 그런 보고서를 해서 대통령 오판기한 청와대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늦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뭐 이해찬 대표라든가 노영민 실장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당청 간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책임론을 계속 던져놓으면서 당 혹은 청와대 간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친 상투적인 수법인 것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 전격적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그 행정 입법 차원의 어떤 개혁안들을 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국감 전에서 모든 걸 완수하고 이제 그 사퇴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준비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부인의 어떤 건강 상태 이것이었다라고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저간의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기자간담회 순간부터 얘기했던 것이 검찰 개혁은 나의 숙명인데 이것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해왔다. 이것만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미 완결한 거 아니냐, 국무회의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몇 번 언급을 하시면서 검찰은 검찰의 길,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견제해 오셨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조국 장관이 명예퇴진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책임론, 꼭 책임론이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분 개각 또는 뭐 참모진 교체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결국은 총리 문제가 화두가 될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연말쯤에 살을 펴야지 다음 후보자를 이제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제 검증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동시에 이제 개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달, 두 달.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리로서 역할도 어느 정도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때 되면 아마 개각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낙연 나갈 총리가 사람은 사퇴 나가고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흘러나왔습니다. 있죠. 물론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보면 나가고 싶겠죠. 정치인으로서는 선출직은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4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총리직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나갈지 모릅니다. 임시직이라고. 그럼요. 근데 계약직도 아닙니다. 그건. 자, 오늘 오후에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습니다만 2시 반부터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겠네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이 한 사람씩 끼어서 2대2 회동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법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 통과된 패스트트랙이 상정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 먼저 패스트트랙을 할 때 합의할 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처리하자 약속이 있었죠. 있는데 왜 갑자기 사개특위법을 먼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네. 공수처 법안이 이제 두 가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사개특위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걸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의 국회 선진화법상에서의 폭력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면 결국 이 논의 자체는 깰 수밖에 없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네. 이것을 국회가 해결했나, 쭉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다행스럽게도 이 사개특위 법안이 상정 가능 시점이 10월 28일이라고 하는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더 이 처리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바른미래당도 관건일 수 있고요. 또 뭐 정의당 또 대한정책 정치연대도 생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10월 28일 날 표결해가지고 네. 29일 날 표결해가지고 처리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음 주인데요. 네. 아마 현재 이제 여야가 충돌하지만 뒤로는 물밑 거래를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2+2 이렇게 나오지만은 저는 이제 카메라 사진 찍기용이고요. 뭐 얼마든지 기자들 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게 두 개가 법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사법개혁안과 정치입법 관련이 같이 정당 그 선거법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군소 정당들의 눈앞에는 지금 선거법이 먼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개선법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국당은 선거법마저도 지금 반대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면은 결국 이제 투표를 가는데 과거처럼 또 몸싸움도 할 수는 없어요. 네, 선진화법 때문에. 없어. 그런데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뭐 어느 언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법 수가 안 찬다. 우리 당 내에 세봐도 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당에서 때문에 또 지역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뭐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80개 정도의 지역구 조정이 있게 되고 또 지역구가 28개가 사라집니다. 영원하면서 많이 사라집니다. 의원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한다면 선거법을 올리는 것마저도 민주당 내에서 사실 굉장히 두려움,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11월, 12월 되면 어떻게 이 두 안이 하고 어떤 변화 있을지 또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찍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의 한 달은 세계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오신환 대표 발언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됐으면 됐지 공수처까지 필요하냐? 이거는 정말 그 기본적으로 4월 합의가 있었는데. 예,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선거법 하면서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그 여야 사당의 합의 정신 자체를 네. 그 몰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건 그 여야 사당이 논의했던 그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제 세력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약조를 하고 처리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정치 협상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대표들이 황교안 거죠? 대표는 바로 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첫 회동이 되니까 본인이 불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과연 현재 국회가 어떤 걸 처리할 수 있겠는지 잠옷 궁금합니다, 저는. 뭐 발음 오신한 의원 이야기 나왔지만
한 달 후에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 정말 안개 속의 정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일부가 한국당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정치 지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유불리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또 불출마 선언 해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철희 의원의 심경이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도 뭐 국회의원 4년 해봤는데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뭐 나름대로는 뭐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들어갔는데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진영 간의 싸움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어떤 정책이 하면 그게 언론에 의해서 이슈화됩니다. 이슈가 되는 순간 이념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뭐 이념 논쟁할 수 거기에 진영 논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옳고 그름 우리 사회 공동체를 해서 이 순간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논란이 아니라 내 진영의 이익인가 아닌가로 싸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슈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영 논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답답했는데 아마 마찬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가 우리 공동체의 해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이건 저 이야기는 진짜 정치인들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공동체 해악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자성해 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한 게에서 굉장히 그 용기에 대해서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런 고민한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철희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전략통이고 물론 비례의원이긴 하지만 지역구로 가도 당선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인지도도 꽤 많이 높아졌고요.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이게 총선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번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물갈이라고 하는 기대와 요구는 현재 당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공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뭐냐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좀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또 역대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어떤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물갈이론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랜 경험 그런 공천 파동도 겪어보고 그 안에서 많은 당의 어떤 분란과 혼란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비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그다음 당원들의 요구가 잘 반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인적인 물갈이나 이런 것들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희영 한양대 특임교수, 안형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